넌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이야. 3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며 한 말입니다. 조문객들이 돌아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저는 맞은 뺨을 감싸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없이 가는 시댁, 혼자 차리는 차례상, 시어머니의 차가운 침묵. 올해도 추석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미안하다. 추석 전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3년째. 새벽부터 6시간 동안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기름이 피어 손등을 대었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전 10시, 음식을 차에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옆자리에서 졸다가 시댁 앞에서 깨곤 했거든요. 이상한 건 혼자 오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잘해. 엄마 원래 그래. 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 없는 게 더 편하다니.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검은 한복, 더 굽은 허리.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왔어. 인사도 아닌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서셨고 저는 짐을 들고 따라 들어가 부엌에 섰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북어는 왼쪽 첫 번째, 나물은 가운데, 과일은 오른쪽.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자리. 전을 접시에 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전 접시를 들어보셨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두껍게 붙였어?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접시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12시 정각, 차례상 앞에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섰습니다. 절을 하고 남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는 남편. 당신은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그래? 만날 때마다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엄마 원래 그래. 그게 당신이 저한테 해준 유일한 말. 옆을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사진을 정말 오래 보고 계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민수야. 저도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슬픔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전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며 말씀하셨죠. 네가 제대로 챙겼으면 우리 아들이 죽었겠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뭔가 지적하셨을 텐데 오늘은 조용하셨어요. 그저 가끔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정야, 잠깐 이리 와봐.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오래된 옷장 서랍을 여시더니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한지봉투를 꺼내셨는데 손을 제대로 쥐지 못하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이거 받아라. 봉투를 내미셨어요. 어머니. 어여 받아. 떨리는 손으로 받은 봉투는 가벼웠지만 묘하게 손이 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현관을 나섰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어요. 현관까지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면 뭐가 달라질까요?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있다면, 아니면 또 다른 비난이 들어있다면, 어느 쪽이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봉투는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고 저는 여전히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퇴원했던 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이제 일어날 때 됐지. 밥부터 해. 그리고 부엌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딸이었어요. 제가 26살 때였죠.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진통이 20시간 넘게 계속됐고 마지막엔 정신이 혼미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지 우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나왔을 때는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지쳐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어요. 병원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어요. 일어서려고 하면 어지럽고 걸으면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당겼습니다. 간호사는 최소 일주일은 푹 쉬어야 하며 무리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인 줄 아니? 이제 집에 가자. 남편은 제 얼굴을 보다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렇게 퇴원했습니다. 친정이 아니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하는 거야. 네 친정엄마가 뭘 알아서 돌봐준다고. 차 안에서 갓 태어난 딸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제 품에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도 아이 낳고 키워보신 분이니까 잘 돌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저녁은 네가 해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거든. 저녁을 해야 한다고요. 출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요. 남편을 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떨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무, 감자, 호박. 뭘 해야 할까요? 머리가 멍하고 손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무를 썰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잠깐만 앉아서 쉬면 괜찮아질 거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장판이 허벅지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서 화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출산했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휴, 답답해. 남의 집 와서 이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되겠니?
시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출산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도 안 됐지만 매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귀에서 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몸이 기울었습니다. 쿵! 의식이 끊기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정희야, 정희야, 정신 차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 그 뒤로 서 계신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119는 무슨. 그냥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애 낳고 원래 다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으로 옮겨져 이불을 덮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편이 작게, 정말 작게 말했어요. 괜찮지? 어머니 말씀이 병원비도 아껴야 되니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하지만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병원비를 아껴야 한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계속 일을 시켜. 어제 쓰러졌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엄마가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정희야, 엄마도 다들 그렇게 살아. 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너 낳고 3일 만에 일어나서 김장했어. 그래도 다들 참고 살아. 하지만 엄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가 좀 참아야지 어쩌겠니. 며느리는 참아야 돼. 그게 도리야. 알았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도리. 며느리의 도리. 아파도 쓰러져도 참는 게 도리인가요? 시간이 흘러 딸 지윤이가 2돌을 맞았을 때 저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주 2에서 3회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청소를 이렇게 해? 애를 왜 이렇게 키워? 처음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화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말이 맞았어요.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참고 참고 또 참으면. 남편도 가끔 잘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아마 참는 걸 잘한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28살의 저는 그렇게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라는 이름으로 쓰러져도 울어도 아파도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니까.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니까.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걸, 아프다는 걸. 하지만 매번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병원비 아껴야지. 엄마 원래 그래.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많은 기억들이 밀려갔습니다. 제 나이 41살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일이.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댁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이 시댁 제사였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정희야, 엄마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일 제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제사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요. 근데 엄마가 제사가 먼저지.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어차피 오빠가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와. 준비할 게 많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일 제사 아니야? 알아. 근데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나중에 가라고 하셨어. 제사가 먼저라고.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제사 끝나고 가도 늦지 않을 거야. 한두 시간이면 되잖아. 어머니한테 죄송하게 그럴 순 없잖아. 하지만 정희야, 제사는 미룰 수가 없잖아.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중에 내가 같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오빠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내일 아침에 갈게. 시댁 제사가 있어서. 뭐?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그깟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 미안해, 오빠.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제사만 지내고. 됐어. 오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아니,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병원에 있었어요. 엄마는 괜찮으실까? 많이 아프실까? 저를 찾으실까? 정이야, 생선이 왜 이렇게 피리내가 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손을 씻고 생선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2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밥을 먹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정희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방금 전에 임종도 못 지켰네. 제사는 잘 지냈어?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오빠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오빠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마지막도 못 봤으면서 오빠,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어? 엄마보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오셨습니다. 모두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모가 작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시댁 제사 때문에 엄마 임종도 못 지켰다면서. 에고, 그래도 그렇지.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영정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오빠는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말만. 그것도 차갑게. 발이 나는 날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한테 친정은 없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마지막도 못 봤어. 말이 나오고 나서야 놀랐습니다.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뭐? 당신이 가지 말래서 못 간 거잖아.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제사 끝나고 가도 늦지 않는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변명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도 저를 남 같은 며느리로만 봤고, 친정도 저를 외면했고, 남편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41살의 저는 그렇게 친정마저 잃었습니다.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남편이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오빠는 너한테 친정은 없어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많은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52살 때 시어머니가 아프셨던 날들이,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11년이 지났을 때 저는 52이었습니다. 딸 지윤이는 26이 되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엄마 원래 그래 만 반복했고, 저는 여전히 시댁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주 2, 3회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만날 때마다 뭔가를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멀어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신우이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올라오려면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일반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작아 보이셨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낙상으로 골반뼈에 금이 갔습니다. 고령이시라 회복이 더딜 겁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해요. 간병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입원하셨어. 2주 정도 간병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고생 좀 하겠네. 내가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당신이 좀 해줘야겠다. 알았어. 미안해.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해줘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이 해줘야지.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낮에는 집에서 밥을 내서 병원으로 가져갔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니, 자려고 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시겠다고, 물을 달라고, 몸이 아프다고 부르셨으니까요. 정이야, 물 좀. 정이야, 화장실. 정이야, 베개 좀 높여줘. 1시간에 한 번씩 불렀습니다. 눈을 붙이면 어김없이 부르셨습니다. 2주 동안 제대로 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낮에는 시어머니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틈틈이 집에 가서 남편 밥을 해놓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어요. 눈밑은 검게 멍들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루 휴가를 내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수가 왔니? 보고 싶었어. 신우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널 보니까 이제 괜찮다. 저는 2주 동안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신우이가 나가고 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기는 참 효녀야. 멀리서 왔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2주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시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제 혼자 지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 후로도 주 3, 4회 시댁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더 자주 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대?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네. 고생했어. 고생했다는 건 아는데 막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임종 때처럼, 출산하고 쓰러졌을 때처럼 남편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혼자 준비하고, 혼자 차리고, 혼자 치우는 제사. 시어머니는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상을 차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누이 정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시누이가 들어와 차례상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사 준비 도와줄게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시댁 식구와 함께 일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옆에 와서 섰어요.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일하다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도 요즘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손을 멈추고 시누이를 봤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맨날 엄마 말씀이 맞아만 하고 우리 오빠처럼.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당한 게.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심했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도 답답했을 거예요. 오빠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언니한테 심한 거.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요. 엄마도 친정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그런 거 같아요. 할머니한테 당한 걸 엄마가 언니한테 하는 거죠.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오빠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26살에 출산하고 쓰러졌을 때도, 41살에 친정엄마 임종을 못 지켰을 때도,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엄마 원래 그래. 참아야지. 그리고 시어머니도 당하셨다고요? 친정할머니한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구조였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 며느리가 나이 들어 또 다른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 옆에서 아들들은 엄마 원래 그래 라고만 하고 반복되어 온 거였습니다. 52살의 저는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2주 동안 밤낮 없이 돌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딸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56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 모든 게 구조였다는 것을.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이.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다녀올게.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 고혈압 검진. 아, 그거 다음 주에 갈게. 오늘 회의가 있어서. 여보, 계속 미루면 안 돼. 다음 주에 꼭 갈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후 3시쯤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회의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119로 병원에 이송 중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병원 이름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지만 손이 떨려 차키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워서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잠깐 쓰러진 거야. 병원 가면 깨어나 있을 거야.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혈압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약 먹고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검진 받으셨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아니 1년 전? 남편이 계속 미뤘어요. 바빠서 다음에 괜찮아.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요?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나요? 수술실 앞 빨간불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봐도 시간이 가는지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틀을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면회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2번 10분씩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새벽, 간호사가 나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들어오세요. 뛰어들어가니 의사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삐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또 눌렀지만 기계에서는 계속 평평하게만 그어졌어요. 사망 확인합니다. 오전 4시 37분.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걸고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흰 한복을 입으신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영안실로 들어오셨어요. 남편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우리 아들.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시며 통곡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자 비틀거리며 제게 걸어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너 남편 건강도 제대로 못 챙겨?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딱!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귀에서 엥 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영안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넌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영안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혈압 관리도 제대로 못해? 네가 제대로 챙겼으면 우리 아들이 죽었겠어? 저는 맞은 뺨을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에고, 저 며느리가 남편 건강도 못 챙겼나 봐. 고혈압이면 조심해야 하는 건데. 친척들도 수군거렸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들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고 영안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수치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며느리를,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한 며느리를, 11년 만에 본 친정 오빠마저 고개를 돌리며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는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죽인 걸까요? 장례를 치른 후 시어머니는 저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명절과 제사 때는 갔습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치웠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만 계시며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 만나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 엄마가 너무 상심이 크셔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와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계속 시댁에 갔어요. 용서받고 싶어서.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제 잘못이니까. 3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53살의 저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손이 천천히 봉투로 갔습니다. 이제는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접힌 편지지를 꺼냈어요. 오래된 종이에 시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정이야, 평생 너에게 미안하구나. 너는 참 잘해줬어. 26살에 첫애 낳고 쓰러졌을 때도,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할 때도, 아픈데도 시댁 와서 일할 때도 나는 당연하게 여겼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했어. 나도 너처럼 살았단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참았어.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던 것 같구나. 나도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도리라고 믿었어. 네 뺨을 때린 그날 밤 내가 뭘 한 건지 깨달았다. 하지만 3년 동안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단다. 민수가 죽은 것도 너의 탓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화풀이를 했었던 게야. 네 뺨을 때린 것도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한 말도 그건 다 내 탓이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김순자.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시어머니도 당하셨다고요. 나도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딸 지윤이가 달려들어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그래?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이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윤아. 엄마가 괜찮아요, 엄마. 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닦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가 죽은 것도 너의 탓이 아니야. 이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 장례식장에서 뺨을 맞으며 느꼈던 수치심, 조문객들의 차가운 시선, 모두 제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해방감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 이 모든 게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나요? 왜 30년을 기다리게 하셨나요? 왜 편지를 써놓고도 3년이나 숨기셨나요? 그리고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30년이 헛된 것이었나요? 참고 참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26살에 쓰러졌던 것도 41살에 엄마 임종을 못 지킨 것도 52살에 밤새 간병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나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나요? 엄마,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이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윤아. 엄마가 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편지예요? 편지를 내밀었어요. 딸이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심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편지에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뭐 했어요? 그 질문이 제일 아팠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원래 그래 라고만 말했어. 30년 동안. 딸이 편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을. 딸이 나가고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민수가 죽은 것도 너의 탓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용서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친정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한다고 믿었다고 했어요. 이해는 됩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셨겠죠. 시어머니도 26살에 쓰러지고
명절마다 트집 뜯고 참고 또 참으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를 괴롭힌 건 사실입니다. 신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빠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걸, 아프다는 걸.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괜찮지? 병원비 아껴야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 엄마 원래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심하게 한다는 걸. 왜냐하면 당신도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용서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용서했어요. 하지만 후련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저 늦었습니다. 저의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56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지친 눈빛. 26살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딸을 낳고 행복해했던 그 얼굴은, 30년 전 그 얼굴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편지 읽었다고?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용서가 될까요? 용서는 했는데, 한 것 같은데.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편지를 받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10시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였대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아침에 요양보호사님이 발견하셨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지에 답도 못했는데, 전화도 못했는데. 언니,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문자 보낼게요. 전화가 끊기고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참고 견디며 살았던 30년. 가방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일어나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편지를 받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이제 영원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언니,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조문객들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러 상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두부, 김치, 나물, 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혼자 일했습니다. 신우이는 조문객 응대를 하느라 바빴고 다른 친척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두부를 썰고 김치를 덜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푸고 서서 일한 지 몇 시간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자 빈 그릇들이 쌓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뒤를 돌아보니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내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신우이가 다가와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습니다. 언니는 이제 그만하세요. 놀라서 신우이를 보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언니가 평생 고생했잖아요. 엄마 장례는 제가 할게요. 언니는 앉아 계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시댁 식구가 내가 할게라고 하는 말을. 고마워 정수가. 하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일만 했는데 갑자기 앉아 있으라니. 다시 일어나 신우이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하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발이 나는 날 영정을 들고 밖으로 나가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위한 장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장에서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49세 때 다시 봐요. 집 정리는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갈게. 마지막이니까. 신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언니가 왜... 30년을 드나들던 집이야. 마지막 정리는 내가 하고 싶어.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시댁에 갔습니다. 녹슨 철문과 30년 된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니 빈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30년을 드나들던 집인데 이제 시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안방, 부엌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섰던 이 자리.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손때 묻은 손잡이, 기름때 낀 벽, 낡은 장판, 설거지통에 그릇 몇 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것들이겠죠. 수도를 트니 물이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몇 번이나 섰던 이 자리에서 엄마! 뒤를 돌아보니 딸 지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 혼자 왔다길래 따라왔어요. 딸이 제 옆으로 와서 말없이 행주를 들고 제가 씻은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30년 동안 혼자 섰던 이 부엌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일하며 물소리만 들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게 될까? 손을 멈추고 딸을 봤습니다. 결혼하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은 모른 척하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잖아. 나도 결혼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너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도 착하실 거야. 남편이 지켜줄 거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던 딸의 손.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엄마처럼 살게 될까? 라고 묻던 딸의 얼굴. 26살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시작했지. 첫애 낳고 시댁에서 설거지하던 날. 쓰러졌던 그날. 며느리는 참아야 돼. 그게 도리야. 를 배웠던 그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렇게 시작하셨겠지.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살았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그랬을 겁니다. 또 그 위 할머니도.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이 사슬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한다. 딸에게는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시어머니도 끊지 못했고 저도 끊지 못했는데 딸은 끊을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래전 딸을 처음 안았을 때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었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하노라고. 손을 펼쳐 천장을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일만 했던 이 손.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청소하고. 이제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56의 제 얼굴.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딸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딸이 커피를 내려주고 마주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처럼은 안 살 거예요.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명절 준비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할 거고, 아프면 병원 갈 거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말할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래, 지윤아.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오후에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용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고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26살의 나에게 지금 너는 첫 아이를 안고 있지. 작고 따뜻한 무게. 3일 후 너는 부엌에서 쓰러질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돼. 너는 참을 거야. 도리라는 이름으로. 근데 알았으면 좋겠어. 네 탓이 아니야. 56살의 나로부터 글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괜찮았어요. 이건 제게 쓴 편지였으니까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